예,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한편 서울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주민이 이 경비원을 때리고 욕하는 등의 갑질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의 축소 은폐 지시한 혐의였는데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2개가 걸려 있는데 오늘 네. 선고가 난 사건 말고 세월호 당시 세월호 보고 지시 조작, 세월호 보고 문건과 관련해가지고 보고 시간과 그 지시에 관해서 허위로 이게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그 혐의가 또 하나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고 오늘 선고가 난 거는 이제 2012년 총선 대선 전후에서 군 사이버 사령관들이 정부나 여권을 지지를 하고 야당에 대해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거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랑 2012년 6월에 사이버사 댓글 투입 국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친정부 인사나 특정 지역원들을 배제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2013년에 이제 국방부에 있는 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관련해 가지고는 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 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관진 전 실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보고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인지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댓글 작업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어떤 대응이고 정치를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볼 때는 제주 해군기지라든지 광우병 관련 사건 해가지고는 1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보고를 받고 문건을 봤다는 내용의 V자 표시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관련해가지고는 같은 논리로 이건 정치 개입은 아니고 북한의 어떤 심리전에 대한 대응 방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도 동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과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고 다만 군 사이버사 그 군무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 성향을 고려하거나 특정 지역을 배제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정 구속이라는 거는 원래 실형이 선고가 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게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은 구속적 부심을 통해 한 번 석방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도 불구속으로 진행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불구속 재판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 오다가 또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아마 이게 재판부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죄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고려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판결문을 봐야지 알겠지만은 김관진 실장이 지금 보면은 이게 댓글 어떤 조작의 부분, 댓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이거는 북한의 어떤 심리전에 대한 대응 대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하되 다만 정치 관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은 그건 이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도 좀 현저히 한 50%가 안 되는 구형량이기 때문에 그 선고 형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던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부 유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김관진 전 실장이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관여를 어느 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댓글 지시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보고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면은 관여 정도를 또 이렇게
경미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재판을 임하는 태도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재판부에서 예. 볼 때는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판결의 전체적인 사정을 보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관여가 아니다 그런 평가적인 주장을 했다면은 네. 재판부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 전부를 그냥 부인하는 것보다는 아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진술에서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부하들은 선처해주기 바란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작용을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기소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형 집행유예였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아니 근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거는 도의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의적인 부분이니까. 법정에서 이게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 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그런 거는 그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한다. 그래가지고는 재판부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량에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예. 뭐 임관빈 전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태훈 기획관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를 보면은 예.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가 나왔고 댓글을 공모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은 댓글을 지시한 사람과 그 밑에서 지시한 대로 수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지시한 사람을 더 높게 형량을 매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태훈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다만 군사기밀 유출 부분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김관진 전 실장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렇게 경미하게 봐줬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참 예. 잊을만 하면 이 갑질 문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가면은 이 주차장 출입 차단기가 있는데 이거를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이제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지난 6일 날 오전 8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강남에 이렇게 높은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층수가 높다는 거예요. 제가 높다는 얘기는. 예. 근데 이 아파트를 보면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이 이렇게 대로변으로 나와 있는데 대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차단기를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네. 이거 뭐 입주자가 뭐 카드를 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경비원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여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빨리 차단기를 안 올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차단기를 안 올려줬으면 자기가 좀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 경비원한테 가가지고는 욕설을 했어요. 아니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 일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욕설을 10분간 하고 욕설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막 행동으로 개시까지 그 했습니다. 녹취도 좀 이제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 멱살을 잡고 예. 주먹으로 인중 부분을 가격하고 또 무릎으로 이제 복부 부위를 또 이게 가격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때리고 10분 동안 욕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암만 오토바이를 가지고 뭐 차단기 올라가도록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10분을 기다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10분 동안 갑질을 한 거를 보면은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바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퇴근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늦게 열어줬다가 이렇게 해서 폭언을 한 건데 이게 보니까 이 피해자분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경비원 4명도 뭐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고 또 칫솔로 찔린 적도 있었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반사였는데 이렇게 늦게 알려진 거는 그전에는 이걸 얘기하기 좀 뭐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의 어떤 좀 그런 부분도 있겠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칫솔로 찔렸다는 거 왜 칫솔로 찔려요? 이분 칫솔을 또 들고 도대체 다니는 평소에 칫솔을 들고 들고 다니는 다녀요. 거죠? 저 이거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뒤늦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비원 같은 분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업체랑 계약을 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그 비율을 거슬리지 않는 게 그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그 내가 이렇게 갑질을 당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문제시한다면은
그 당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뭐 오버를 하지 이러면서 그 어떤 용역업체에다 잘못이라 뭐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라도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나는 그날로 이제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좋은 게 좋다고 나중에 이 입주민이 뭐 사과를 하면은 나는 이거를 뭐 사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간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또 이번에 갑질을 한 그 오토바이 몬 남성분 있잖아요. 이분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또 총무이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대표회의 총무이사. 예, 그러니까 동대표였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찌 됐건 어떤 입주자 대표회 간부이긴 한데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회가 용역업체 이렇게 선정을 하고 계약 해지하는 것도 다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인데 어머니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뭐 안이하게 난 갑질해도 돼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군림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예, 또 워낙에 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제 동료 경비원이 이제 녹취를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건데 일단은 사과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이 경비원의 바람인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사과를 예. 하기는 했는데 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예. 잘못한 거지. 아들이 그렇죠.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당사자가 아직까지도 와야겠죠.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이거를 자존심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건데 이분이 지금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뭔가 공분을 사고 도의적인 문제로만 끝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상대방을 모욕하고 어떤 경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계속 욕을 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욕죄란 말이에요. 옆에서 동료 경비원이 다 듣고 녹취를 했다는 거 보면 누군가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욕죄고. 예. 그리고 지금 3번 구타를 했다 그랬는데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렸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안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상대방 넘어져가지고는 멍들어서 전치 2주 이 정도를 넘어서가지고는 이게 진단서를 끊으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상해죄예요, 상해죄. 예. 상해죄에다가 모욕죄까지 있는데 이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예.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1년 6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분 이거 빨리 사과하고 조치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빨리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서 1년 6월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나와요? 최대 형량이 1년 6월인 건데 보통 뭐 한 1년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그 어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아니요.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거고요. 합의가 있으면 더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정도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죄질이 안 좋고 끝까지 합의를 한다면은 또 예외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상해 얘기가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보면은 네. 이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서를 끊으면은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그때 이제 병명의 정도를 알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게 상해 정도에 따라서 또 가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데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갑질 문제 정말 저희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다루게 그렇습니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 근본적인 문제는 좀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면은 내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그 무지한 발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하고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임무만을 하면 되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의리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일이 있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만 해고를 당하고 나만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는 예.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는데 2014년에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 1억 한 500이었나요? 그 돈을 발견해서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돈을 전달받은 은행 측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은행에 개인 대여금고를 신청을 해가지고는 이제 거기를 열었어요. 번호를 발급받고 열었겠죠. 근데 2017년 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돈이 아닌데
안에 보니까는 무슨 비닐봉지 안에 있고 5만 원권이 1억 500만 원이 1억 500,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이거 내가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거 전에 이용하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은행은 이거를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뭐 공고를 하거나 뭐 수색은 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 8월에 이제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은행에서는 이게 법에 보면은 6개월 동안에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규정을 봤었나 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6개월 동안 공고를 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 이 돈을 맡겼던 사람은 이렇게 은행 건물에서 내가 돈을 발견했을 때는 은행하고 내가 둘 다 습득자가 되거든요. 반씩 가져요, 법에 보면은. 아, 그래서 예. 1억 500만 원이니까 5,250만 원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경찰서 가서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재판까지 갔는데 예. 법원에서도 너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왜 권리가 없는 거죠? 그게 이게 법에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습득을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공고를 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6개월 동안 공고를 하라는 건 이제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나는 일단 일주일 안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습득자일 뿐인 거잖아요. 은행이 됐건 직접 발견한 사람이 그렇죠. 됐건. 예.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나라가 갖는다. 국고에 귀속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 누구도 이제 주인이 없는 이 돈 1억여 원은 국가로 귀속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네네.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발견하신 분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겠네요. 예. 그래도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시지 말고 예. 이거는 내 돈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가 쓰겠구나. 그냥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런 유실물을 찾아주고 보상받기 위해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끝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실물이라는 거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그다음에 무주물이라는 거는 누가 일부러 버리고 간 물건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이런 일 잘 있는데 내가 착오로 남의 물건 가지고 온 경우 있죠. 식당 가가지고 똑같이 빨간 우산인데 갖고 와 보니까 남의 거였던 거. 예.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누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은 놓고 간 건지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준유실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 버리고 간 게 확실해요. 난 이거 버리고 간 거야 이렇게 소유자가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럼 그거 내가 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 있죠. 예.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은 뭐 놓고 간 건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착오로 가져온 이런 것들은 네. 이거는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버리고 간 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괜히 나중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는 애매모호한 물건은 건드리지를 말던가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 이내 신고를 해라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